네,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은행 천안 WM 센터장 강혜영입니다. 이렇게 세미나 고객님들 모셔놓고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처럼 좀 변동성이 심한 이 시장에 오늘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유익한 시간 되셔서 돌아가실 때는 감 하나씩 다 담고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은 그 홍춘욱 박사님이 2023년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강의 후반대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김선희 작가님께서 IBK 상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가실 때는 지금 홍 박사님이 다 친 사인을 다 해주셔서 책을 다 주셔가지고 그거랑 저희 또 감사 사은품 다 챙겨드릴 테니까 빠짐없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신 김에 저희 센터 직원분들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할까 합니다. 김미정 부센터장, 그 다음에 홍성호 팀장, 박수영 팀장, 정지혜 대리, 우리 이재강 회장님 다 함께입니다. 센터에 오시면은 반갑게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감 잡아볼 텐데요. 오늘의 스타 박사님, 제가 연예인 박사님,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이제 한 달이 있어서 30년 차 되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어디 강의장에 가서 마스크 쓰고 3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잠깐 병원에 가서 누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하는 게 참 좋은 건 아는데 제가 못 사겠더라고요. 일단 강사의 목숨도 중요하니까 어여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나오네요. 예, 요거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뭐 크게 봐서 한 3곡 정도인데요. 왜 요새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그리고 또 자산시장이 돌아서는 신호는 어떻게 캐치하면 좋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제가 생각하는 좋은 투자 자산은 어떤 거다, 이런 거 순서를 해서 저는 한 4, 50분 그리고 끝나고 Q&A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응답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성일 작가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최근에 트리플 약세가 출현했습니다. 트리플 약세라는 건 흔히들 주식, 채권, 부동산이 다 망할 때 트리플 약세로. 이 트리플 약세가 벌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나라 자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자산은 안전한 자산이라는 건 없어요. 왜 안전한 자산이라는 게 없냐면 가장 간단하게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현금 들고 있다. 인플레가 6%씩 나는데 순식간으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현금도 좋은 데가 없고 은행 예금이 제일 나은데 문제는 작년 이맘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서 대비하고 싶었어요. 올해 이렇게 힘들어질 줄 알고 작년 이맘때 우리가 대비를 하겠다고 은행 예금을 다 가입하면 얼마였죠? 1.25%였죠. 이해되시죠? 지금 뭔 말을 하려는지.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은행 예금을 가입했다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우리가 만기 1년짜리든 2년짜리를 가입한 게 그게 1%대의 이자를 받고 올해를 버텨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안 깨진 건가요? 인플레가 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는 이게 벌어지는 순간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볼까요? 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이게 온라인 데이터라서 잠깐 꺾이는 척하지만 이번 달에는 많이 바뀌었죠.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과 왼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400원 정도까지 갔죠. 그리고 파란 선이 이제 중요한데 이 파란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 물가예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이 소비자 물가가 오른쪽 축에 나와 있지만 6%가 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한 6% 간 건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만큼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보시면 빨간 선입니다. 환율 상승할 때 여기 이번에 환율이 저 정도 레벨 1,300원 레벨까지 넘어서면서 급등하는 시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올라요.
경제는 망가지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죠. 경제가 왜 망가지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환율 급등하는 순간 인플레가 납니다. 왜? 그럼 우리 잘 알죠. 저는 경북 고령 출신인데요. 어딘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그때 제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만 해도 한 인구 20만 넘었다는데 지금은 5만이 깨져가지고 아시죠? 그 인구 5만 깨지기 시작하면 독자적인 군으로서의 그 이름은 남아있고 같이 통합군처럼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약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인구 4만 명, 3만 명대로 줄어든 아주 못 사는 농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이렇게 가면 70대가 청년반하고 80대는 돼야 이제 장년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농촌에 너무 고령화가 심하고 저희들은 전부 다 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자랐고요. 대학 오면서 서울로 와서 또 우리 광주 출신 많이 만나서 동서화합의 오작교를 잘 설치했는데 대신에 둘 다 서로 고향은 안 나가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사투리가 너무 심한 고향이니까 서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혼초에만 인사 다니고 안 가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나라 농촌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몇 년도 산다. 내가 몇 년도 사는데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돼? 그냥 쌀집 불금 받고 뭐 또 보조금 받고 이러면서 그냥 절임 배추가 요새 그렇게 유행한다 그래도 그걸 하시는 분들도 하던 거 그대로 하거나 점점 생산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산업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농업 부문만 매년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뭐냐 하면 그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원가 있잖아요. 원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모든 품목들이 안정돼 있을 때조차 농산물 가격은 폭등폭락. 한우 가격도 맨날 한우 파동, 무슨 파동.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잘게 쪼개져요. 사람들이 단기적인 시야에서밖에 농사를 안 져요. 한 10년을 바라보고 뭘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이번에 가격 오른 거 그 다음에 마시고. 또 우리나라의 특성이 이제 뭐냐면 식량 자급률 20%. 우리가 먹는 게 5시라면 한 개만 메이드 인 코리아. 아무리 신토부리 외쳐봐야 값이 너무너무 비싸고 품질이 사실 이렇게 좋은 품목도 있지만 세계적인 경쟁력 없는 품목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산 농산물 가격이 쫙 오르고 그게 인플레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체감하는 가장 강력한 인플레 뭡니까? 외식물가죠. 어디 뭐 밥 먹으러 갔을 때 저희 회사 근처 저는 이제 교대역에 있는데 저희 회사 근처에서 식당을 가면 제일 싼 게 순댓국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순댓국이 10,000원 돌파했어. 아무리 강남 물가라지만 이게 너무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돼지 부속품 가격이 뭐 정말 그렇게 올랐냐 생각해봐도 이 뭐 최저임금 오른 거에다가 임대료 오른 거에다가 지난 몇 년 동안 못 올렸던 걸 이번에 한 방에 농산물 가격 오르고 라면 가격 오를 때 같이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가의 특성이 나왔죠. 우리나라 물가는 어떨 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린다? 원가가 상승했어요 라면서 가격을 올릴 때가 전부 대부분이 언제냐면 환율 급등할 때 올려버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파란 선이 방금 봤던 소비자 물가예요. 지금 본 거 그냥 그림 하나씩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 환율과 물가를 아까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물가와 금리. 그러니까 앞에 봤던 거는 남겨놓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관계를 보여드리는 거죠. 보면 어떻습니까? 빨간 선이 우리 정책금, 기준금리, 은행 예금금리, 우리 IBK, WM 센터 오시면 특판 예금금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금리들이 전부 다 이 빨간 선 따라 움직이잖아요. 저거보다는 좀 높게 움직여요. 왜? 앞으로 더 오를 것까지 반영해서 가격을 드리죠. 안 그러면 고객님들이 안 오시니까.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아까 봤죠? 여기 환율 1,300원 넘어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죄다 금리가 인상되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오를 때마다 한국은행은 지척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급등할 때 우리한테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 인상.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1% 금리를 예금을 가입한 건 손해가 나는 거죠, 사실상. 지금 가입하면 5%, 6% 받을 텐데 그때 1% 가입했던 사람들은 해지하려니까 중도해지 수수료도 있고 뭘 하려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괴로움만
이게 손실이죠. 남들은 6% 이자를 받는데 나는 1% 이자를 받고 있다. 이건 손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타잖아요.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이게 채권에서 먼저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은행 예금에서 손실이 발생했죠. 자, 이게 다음 페이지. 자, 계속 가는 거죠. 이번엔 금리만 남겨놨어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금리만 남겨놨습니다. 아까는 방금 물가와 금리였죠. 근데 이제 금리랑 부동산이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환율을 오를 때 물가가 오른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재테크가 너무 쉬워요.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아, 조심하라. 라는 거가 지금 순식간에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채권 투자하거나 은행 예금 가입한 사람들이 진짜 괴롭죠.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은행 예금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검정색선이 거꾸로 돼 있죠. 축이 거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얘로 올라갑니다. 검정색선이 뭐냐? 전국 주택가격.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한 반년은 큰일 날 것 같죠? 왜 부동산 시장이 힘든지 이제 벌써 다 아셨죠? 금리 올라갔는데 부동산은 제일 취약한 거죠. 가장 취약한 것은 채권이 직접적인 타격은 채권이 맞죠. 채권은 만기까지 버티면 그래도 원금이라도 받잖아. 그런데 부동산은 그런 게 없죠. 왜 요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패닉에 빠집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당연히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게 너무 많이 오르면 너무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가격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떻게 오를 수만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빠지는 마마세가 누구였냐면 작년 8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이제 0.5%가 0.75였죠. 그때까지는 괜찮았죠. 0.5나 0.75. 근데 이게 3%가 되니까 그리고 은행 예금 특판 예금 금리 보면 4% 5%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위에 사례는 20억 원에 거래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보자. 예, 어디냐고요? 네, 잠실의 S라고 생각해보죠. 6,000세대짜리. 왜 이런 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드냐면요, 간단해요. 여기는 금매로 내놓으면 거래가 되는 것이다. 딴 데는 거래도 안 되지만 여기는 워낙 세대수가 많고 강남 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되게 많으니까 가격 빠지는 순간 즉각 거래가 되니까 여기가 실거래가가 찍히는 유일한 단지라서 좋은 거죠. 자, 20억에 달하는 아파트의 소유의 기회비용은 금리상 1%일 때 2천만 원 주죠. 왜? 20억을 은행에 예금하면 2천만 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확정적인 수익이죠. 자, 근데 지금 4%를 떠넘어가 그냥 8천만 원. 아, 물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금융종합과세는 생각 안 하나? 그렇지 않아요? 금리 한 40%, 저기 소득의 사실 40%는 솔직히 말해서 금융종합과세로 다 떼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저도 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행 예금도 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해외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년 한 4, 5월 되면 세금 낼 준비를 해야 돼. 금융종합과세를 많이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 8,000원 안고 사실 중에 한 5,000원 되겠죠.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 월세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비슷한 거죠. 왜 30억에서 20억 되는지 아시겠죠? 얼마 전까지 30억이었던 서울의 강남 잠실의 엘스 아파트가 왜 지금 20억에 거래되는가? 오늘도 보니까 19억 8천에 거래됐다고 문자 날아오던데 왜 그런가? 이제 아시겠죠? 금리 올라갈 때 답이 없어요. 뭐가 답이 없다? 고가 부동산을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 내가 이걸 들고 있는 데 따르면 놓쳐버린 비용이 너무 큰 거죠. 내가 이걸 들고 있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지금 예금 금리로 내가 얼마를 받는데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 월세는 안 올라가잖아요. 강남이니까 연 5천이지. 그렇죠? 서울도 평균 200만 원 안 해요. 여기는 강남이니까 외국인들이 돌아 사니까 5천만 원까지 내고 들어오지만 그 비율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아, 금리 올라갈 때 부동산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또 반대로 여기 나와있죠? 금리가 올라가는 게 꺾이기 시작하면 이게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게 이제 반대로 되죠. 언제? 저는 앞만 봐도 내년 상반기는 지나요. 왜? 뒤에 가서 나오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혼자 내린다? 영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러스라는 여자 수상이 저기 세금 깎아드릴게요 하고서 감세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원래 우파의 좌파 우파가 있으면 우파의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경제는 발전하고 그 경제가 발전할 때 세금을 걷어서 못 사는 사람 도와주면 된다는 게 우파의 철학이죠. 즉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장려하는 것. 등샤오핑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두로 먼저 부자가 되라. 그 다음에 생각하자. 불평등 문제. 이게 우파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덩샤오핑에게 돌아가셨죠. 1990년에 돌아가셨는데 덩샤오핑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덩샤오핑이 천안문에서 학살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중국을 투자하고 싶었던 게 이거든. 근데 갑자기 공부론 되고 나니까 공동부유론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중국에서 다 빠져나오면서 중국 펀드 박살나는 거 보셨죠? 네. 돈을 뺏어서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부자들 입장에서 거기 투자하려고 하죠. 이런 철학을 생각하면 트러스 총리가 그렇게 나쁜 짓은 아니었어. 그러나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죄다 금리 올리고 재정 긴축하고 있는데 니 혼자 감히 너무 쉬웠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두들겨 맞으면서 나라 망할 꼴이 되니까 총리가 사임하고 바로 없었던 일을 만드는 거 보셨죠? 이 시장에 지금 흐름은 뭐가 쥐고 있냐면 연준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정말 조심해요.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인플레가 나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반기를 들면 매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올해는 텄다. 그죠? 내년도 상반기는 텄죠. 하반기 모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년 뒤에를 어떻게 하는지 최선을 다해봐야 6개월, 9개월이 저희들의 한계. 그래도 6개월, 9개월만 알면 그래도 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또 언제냐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경제 이코노미스트로서 이제 한 달만 있으면 30년 차가 되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방향은 잘 맞춰요. 어떤 게 방향이냐면요. 내년 이맘때 주가가 지금보다 높을까 낮을까? 뭐 이런 건 되게 잘 맞춰요.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작년 이맘때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특히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게 근데 저는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정말입니다.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어요. 빠져나가면 한 5% 이렇게 생각했는데 엘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30% 넘게 빠지면서 이렇게까지 집값이 폭락하게 된 이유는 전쟁 때문이고 더 나가서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레벨 언제 이건 몰라요. 그러나 내년 이맘때 주가는 어떨까? 내년 이맘때 환율은 어떨까는 대략 맞추죠.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내년 이맘때 되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아요. 왜? 너무 나쁘니까 살려주지 않으면 나라가 큰일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공급 확대 이런 거 다 어디 날아가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윤석열 정부는 공급 확대 정부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폭락할 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저 정신이 아니고 저는 머리 꽂던 사람들 아니라면 지금은 어떻게 한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방점을 찍으면서 내년 이맘때는 한국은행 정책금리가 지금보다 낮을 거다. 근데 그 사이에는 아마 울퉁불퉁할 거다. 그래서 저보고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박사님 집 언제 살까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단 첫 번째 너 전세를 월세부터 바꾸고 생각해. 왜? 전세 못 뺀다는 거죠. 전세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전세 자금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든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라도 보증금을 줄. 그러지 않고서 뭘 사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라. 지금 되게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할 정도로 지금이 어려워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으로 어려운 시장이 어디냐면 나스닥 코스닥이다. 왜 그런가? 네, 그림 나와 있죠. 검정색 선이 미국 금리. 와, 축 하나가 이게 한 칸이 2배입니다. 0.5, 1, 2, 4. 이게 2배로 가요. 이게 로그 차트. 이걸 보면 이번에 금리 상승이 얼마나 역대급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파란 선이 빠지죠. 파란 선이 뭐냐? 예, 나스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다우지수 대비 나스닥의 성과. 그래서 파란 선이 올라간다? 나스닥 좋아요. 파란 선이 내려간다? 다우지수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다우지수에 어떤 회사들 있죠? 앱선 모바일이라든가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특징이 뭡니까?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안정적인 회사들이죠. 반대로 나스닥에 있는 회사 어떻습니까? 거의 배당 주는 회사 없죠.
왜? 불을 태우면서 세계를 장악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허공에 날리면서 세상을 모두 지배하겠다, 독점기업이 되겠다는 기사로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배당 같은 거 지금 하지 않죠. 그리고 보유현금을 계속 투자를 해요. 그런 회사들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이 보세요. 파란, 검정색입니다. 금리 상승할 때 나스닥 빠지고요. 금리 상승할 때 나스닥 빠져요. 반대로 금리 떨어질 때 나스닥이 떨어져요. 왜? 돈이 없는 회사들이니까. 금리 좀 떨어지고 돈 빌리기 쉬워질 때는 나스닥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나스닥이 그렇게 어려웠나? 코스닥 지수가 왜 800포인트가 붕괴됐는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등등 하던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도주들이 왜 그모양 그꼴이 됐는가? 이제 금리 상승할 때는 어떤 회사? 테마 진짜 주식.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주식이 이제 죽었다 살았다. 언제냐? 모르죠. 다만 내년 이맘때는 좀 살아남지 않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예. 다음. 왜 미국의 달러가 지금까지 그렇게 강세였는가? 환율이 왜 상승했는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 빨간 선은 일본, 파란 선은 독일, 회색 선은 미국인데 어때요 여러분? 세 나라 모두 다 더블 A 등급 또는 트리플 A 등급의 세계 3대 비축통화 국가들. 독일은 유로, 일본은 엔, 미국은 달러죠. 이게 세계 3대 비축통화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영국의 파운드 정도. 이게 세계의 4대 주요 통화. 하나 더 붙인다고요? 스위스 프랑. 하나 더 붙인다고요? 호주 달러.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그때쯤 중국 예인. 중국 예인이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세계 7위, 8위 정도. 경제 규모는 큰데 금융은 완전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나라. 한국은 세계 경제 규모는 9위인데 통화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규모는 세계 18위.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키코 사태 기억나세요 혹시? 키코 사태 벌어지고 그러면서 MB 정부 때 외환시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거는 허공에 날아가죠. 처음 들으셨나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 편입된다? 죄송합니다. 말짱 도구 소리. 왜? 외환시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MB 때 했고요. 그걸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풀지 않고서 선진국 지수 편입된다? 거짓말쟁이. 그래서 2012-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MSCI사라는 세계에서 주가 지수를 편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한국을 선진국 편입 대상 나라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했어요. 처음 들으셨나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전부 다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 편입시키겠다 그러는데 그걸 선진국 지수를 편입시키려면 외환시장에 대해서 우리 거래한도 많죠.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10만 불 이상 못 내놓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규제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 지수 편입은 불가능한 겁니다. 영원히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제가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거래량이 많은 통화는 미국 달러, 독일의 유로, 일본의 엔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나라의 금리가 제로 내지 마이너스. 독일조차 뭐 혈장 우리나라 1%. 근데 미국 혼자 4%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계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금리가 빠져야 뭘 어떻게 해. 달러 말고 딴 걸 사겠는데 지금은 달러 말고는 살 게 없었던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다 미국 금리는 왜 그렇게 높냐요? 나와 있습니다. 빨간 선이 미국의 정책 금리, 파란 선이 실업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산가시니까 미리미리 자산 배분을 하는 거는 오늘 김성일 작가님 들으신 거고요. 이제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신호탄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거 아니니까요. 우리 여기 WM센터의 PB들한테 전화번호 드리고 문자 달라고. 무슨 문자냐? 미국 실업률 급등할 때 문자 달라고. 몇 달 뒤에 올 거예요.
겁니다. 그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가 오는 신호탄입니다. 자, 볼까요? 그림 볼까요? 자, 파란 선은 실업률. 실업률이 뭐냐면 구직 활동에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을 못 잡은 사람의 비율이죠. 뭐 이건 다 기본 상식입니다. 근데 실업률과 빨간선 정책금리의 관계를 보시면 어때요? 정반대죠. 완전히 시소처럼. 실업률 올라가면 금리 내려주고요. 실업률 내려가면 금리 올립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뭐냐면 완전 고용 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업, 정치적인 압박을 겪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죠. 이 사람들의 정책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과 득실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어마어마한 로비 단체들, 압력 단체들이 맨날 연준 앞에서 시위하고 심지어 연준 의장한테 썩은 날개 던진 적도 있어요. 그너 죽여버리겠다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사람들 체포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때 있었던 일들인데,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현명했던 게 연준이 이때 그죠? 정책 금리가 20%까지 가져야지 빨간선. 그때까지 갔는데도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을 잘 보호하고 그 사람의 정책을 지지해줬어요. 그 덕분에 성공이 됐죠. 그 뒤에 공화당이 계속 이겼잖아요. 레이건부터 부시까지 계속 이긴 게 바로 그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연준에 대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보장해주고 그의 활동을 지원해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미국의 실업률이 4% 넘었다라고 나오면 축포가 나옵니다. 아, 경기가 나빠지는 게 뭐가 좋은 일이야? 그럼 경기 일이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축포죠. 자, 왜?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실업이 막 늘었어요. 실업이 막 늘어나는 순간 임금이 오르겠어요? 못 오르죠. 실업률이 막 올라가면서 정치적 압박이 가는데 금리를 인상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아까 모든 악순환의 시작이 뭐였죠? 우리 환율 급등. 환율이 급등한 이유가 미국이 금리 인상이기 때문이었잖아요. 자, 이 모든 스트레스가 한 방에 풀립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인하해 주는 시기는 언제다? 실업률이 급등할 때. 몇 프로? 지금 3.7인데 4% 넘어가기 시작하면 연준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겠죠. 언제? 모르죠. 그걸 몰라요. 제가. 언제 나올 줄 알면 내가 세상의 돈을 다 벌었어요. 근데 그걸 못해요.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실업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언제 돌아서는지는 모르죠. 왜? 제가 저기 통계를 작성을 하거든요. 이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게 힘들어요. 방향은 잘 알거든요. 내년 이맘때 금리 내려가고 실업률 올라가? 왜? 좀 이따 나오지만 경기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실업 통계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후행이에요. 늦게 오죠. 왜 그러냐면 사업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구직 공고 올려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 이력서 오는 거 그냥 계속 받고 있지 내리지 않잖아요. 이해되세요? 구직 공고 올려놓은 걸 사람인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사람 뽑겠다고 올려놓고 잡코리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내리지 않잖아요. 잘. 계속 뽑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람을 뽑는 과정들이 진행되다가 정작 진짜 큰 문제가 나야 미안해 연수받고 있던 사람들 인턴 사람들한테 인턴 과정에 있는 친구들한테 미안해 그러고 자르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정직원들 자르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사람을 내보내고 조직을 재편하는 일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정말 경기가 나빠져야만 실업률이 올라요. 정리 하나 됐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이렇게까지 힘든 이유가 뭐냐? 미국의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 레벨. 이게 언제 이후 최저냐면 1969년. 제가 태어났던 해 이후 최저로. 1969년에 왜 실업률이 그렇게 낮았나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낮은 거예요. 왜 베트남 전쟁에 실업률이 떨어지나요? 젊은 남자애들이 55만 명이나 베트남에 끌려가. 아마도는 모든 인력은 다 군대 끌려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 지금 실업률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금리를 막 올립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 오케이. 몇몇 나라 망한다고 그건 나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답은 이제 나왔죠. 미국 실업률이 급등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부담을 매수하시라. 뭘? 채권이 최고조건이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작년 1%짜리 예금 들었으면 지금 속이 탈 텐데 반대로 지금 6% 5%짜리 예금을 들었는데 내년 금리가 3% 되면 좀 진작 들지 그랬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은행 예금, 고금리 은행 예금이나 채권 이게 너무너무 좋죠. 여기 최고 좋죠. 그 다음은 또 주식이 금리 떨어지면 뭐 IT 기업도 좋다며 아까 금리 오를 때는 거기가 최악이지만 오만전자가 하고 그러십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영어 레버리지가 못하고 경기 변동을 잘 타는 애들이 이익을 부양한다고 좋아하겠죠. 세 번째는 한참 있어야 부동산이 좋아지겠죠. 왜? 지금 나오는 공매물들이 다 시장에 소화되고 매물이 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거래가 터진 다음에 거래가 나오지 부동산이 거래 안 터지고 바닥 나오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바뀜이 한번 있어야 부동산은 바닥을 치니까. 그럼 언제? 내년 하반기. 빠르면 그죠? 순서가 채권, 주식, 부동산. 그리고 그 축포의 첫 번째 방아쇠는 누가? 실업률은 올라가려면 하죠. 이게 한까지 쭉 올라가면 그리고 실업률은요 재밌는 통계인 게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절대 중간에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왜? 기업들이 한번 사람을 자르기로 결정하면 또 경기 좀 좋아진다고 해서 스톱 안 해요. 기업은행 가도 1개월만 안 되지만 내년에 경기 정말 나빠지잖아요. 그럼 내년에 신입병원 뽑는 걸 100명 뽑던 걸 50명 뽑을 수 있어요. 제 아들이 대학생인데 벌써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아이 군대나 보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건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오를 때는 급하게 사람을 대거 자르고 천천히 내려가서 급하게 오르기 시작하는 신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가 그 실업률이 한 3% 유지하는 게 4% 5% 팍팍 하면 그때가 투자하기 정말 좋을 때 경기가 너무너무 나쁠 때 투자를 해야죠. 뭐? 그 경기가 나쁘니까 채권부터 사야지. 정부가 발행한 채권. 네, 다음 페이지. 네, 실업률에 대해서 쭉쭉 이야기를 하자면요. 요게 지금까지 실업률을 떨어뜨린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 부동산 가격. 우리도 아까 부동산 가격 보여드렸죠? 지난해 20.3% 올랐어요. 한국 부동산이. 네, 올해 이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 20% 나오겠죠. 큰일 났어요, 사실. 작년에도 버블, 올해는 또 패닉. 뭐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 붐, 버스트, 붐, 버스트. 버블, 패닉, 버블, 패닉만 있는 나라다. 이게 투자하기 진짜 어려운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피할 게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한국은 환율 급등하는 순간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질문 그대로였죠.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 그랬죠. 그죠? 그때는 다른 회사에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향후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일 작가님한테 들으시고 저는 일단 이게 빨간 산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 상승.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15% 오르죠. 그러다가 터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사태가 터졌어요. 시티가 우리나라 철수하는 거 아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이런 애들이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그때 정부 공적 자금 받았으면 망했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 마이너스 폭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번에는 20% 넘게 오른 거 보이세요? 저기?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이때랑 똑같죠 지금? 왜 제가 금리 인하할 거다, 내년 이맘때는 금리 인하할 거다 그런지 아시겠죠? 부동산이 망하고 있어요. 미국도. 왜 망하느냐? 금리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국만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이 마이너스가 아직 안 났으니까 근데 곧 나게 생겼어요. 몇 달 안에 마이너스 날 겁니다. 전년 동기. 그러면 연준이 브레이크를 걸겠죠. 또 자기 집값이 오른 걸 보면서 은퇴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 불에 샀던 집이 200만 불 됐다. 그런 사람 많죠?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에도 많았어. 자, 그런 사람들이 집값이 다시 도로 100만 불? 은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작년 우리 유행이 파이어 혹시 기억나요? 예, 경제적 독립을 달성해서 조기 은퇴한다. 파이어가 젊은 애들 사이에서 유행했어요. 그때 대부분 파이어라면서 자신의 계좌 정보를 보여주는 애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았거든요. 자기 정보는 가리고 계좌 정보를 보여주는데 대부분은 뭘 들고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코인이랑 미국 주식 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애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회사 알아보고 있겠죠. 아니,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운 좋게 부자가 됐는데 그걸 지킬 능력이 없으면 올라갔다 그냥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그 사이 자기의 소비는 늘었으니까 제자만 만나지겠죠. 지금 우리나라 인천공항 오지 말잖아요. 분명 경기는 지금 완전히 내려꽂고 있는 게 보이는데 여행 나가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비행기 항공편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뒤늦게 정치를 차리는 거예요. 세상 일은 다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껴계시지만 한 번 공부 한 번 안 하고 그 땅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아파트 한 번 보지도 않고 계약했던 사람들 천재다. 이제 그게 지금 다 들통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도 들통나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거 믿고 은퇴했던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일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재고용해 주겠어요? 이런 것들? 아이고 너는 그렇게 힘든 회사 생활하니 나 이제 간다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면 뽑아줘요? 분위기 다 그렇게 해친 직원을 뽑아줍니까 여러분? 저는 안 뽑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사람은 안 뽑아요. 제가 잘랐던 사람들을 뽑습니다. 왜? 근데 너무 힘들어서 잘랐으니까 미안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중간에도 계속 자신의 스킬을 향상하고 있었다면 다시 뽑아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보기 좋다는 듯이 쫙 던지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 그랬던 사람을 왜 뽑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말했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부동산이 박살나죠. 어디까지 박살나냐? 몰라요. 왜? 연준님이 언제 한국은행님이 언제 금리를 인하해주냐에 달렸는데 그게 몇 달 차이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올해 연말 내년 초면 정점이라고 봐요. 금리 인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번 12월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저는 타이밍을 맞춘 적이 없다니까요. 왜?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지 누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12월에도 금리 인상 안 하겠죠. 국제유가 폭락할 텐데 러시아산 원유, 우크라이나산 미리 세계 풀리는데 물가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12월에도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경표화돼서 이번엔 뭐 러시아에 사는 외국인도 다 징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백 돌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갑자기 미사일 쏘고 벨로루시 통해가지고 키예프 침공하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 유가 또 오르겠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언제 좋아진다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나? 방향이지. 내년 이맘때가 지금보다 주가가 높을까 낮을까? 내년 이맘때가 지금보다 환율이 높나 낮나? 내년 이맘때가 지금보다 금리가 높나 낮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언제가 바닥이냐를 찾으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못 살고 그건 부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천천히 추세를 따라가도 되니까. 얼마든지 기회니까. 이번이 아니면 또 기회가 있는데 굳이 바닥을 잡아야 된다. 그런 스트레스를 벗어나시면 재테크가 정말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는 신호를 드렸죠. 어떤 신호? 미국의 실업률 급등 혹은 미국의 주택가격 폭락 뉴스가 들리거든. 그때가 정말 타임. 어떤가요? 예, 강의 재밌죠? 어휴, 벌써 혼자서 40분을 돌아서 한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김 작가 강의 시간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이거가 제일 위험적이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사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뭐냐면요, 중국 위에나 문제입니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 Q&A를 받을게요. 제가 그만 떠드는 거죠. 자, 그림 볼까요?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이. 그러니까 미국 정책 금리 빼기 중국 정책 금리. 그러니까 저게 높다? 플러스다? 그럼 달러가 매력 있는 거죠. 에이, 중국보다 미국 금리가 높은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 달러 예금 4%, 위에나 예금 4%가 있어. 어디 가입하실래요? 달러죠. 아니 마윈도 저 부금당해가지고 주식 자산 다 뺏기는 거 봤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이쁘다는 판빙빙이가 개발세발 쓴 반성문 하면서 막 나와서 오는 거 맞잖아요. 이 나라는 재산권이 없는 나라고, 미국은 대통령도 그거 건드리면 바로 총질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총질이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국민들의 재산권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인 미국과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나의 재산을 국가 권력이 건드릴 때 저항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개개인은 약하지만 약한 개개인들이 단합해가지고 독재자를 물리치는 나라가 민주주의. 반대로 개개인들이 강한 정부에게 꼼짝도 못하는 나라가 독재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독재국가에서 4%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4%가 훨씬 더 믿을 수 있죠. 저 만기가 됐을 때 나에게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거의 100%. 이 우리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중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3%나 5% 정도는 더 쳐줘야 중국 가는 거죠. 왜?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라도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가 역전되기 때문에 중국 금리는 지금 2.75%인데 미국이 4% 됐죠. 얘는 한 달 늦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가 역전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중국에 있던 돈들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증시 폭락 사건의 요체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이 그때 금리 인하했거든요. 기억나세요? 8월 15일에 우리 쉴 때 중국이 정책 금리를 또 인하했어요. 올해 2번. 그래서 역전된 게 8월 달부터 그 뒤 2달 동안 중국 증시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봤죠? 이제 지금 중국이 큰일 났다 싶으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겠다, 돈을 풀겠다 그러면서 간신히 중국 증시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반등하더라도 돈은 중국 사람들이 사는 거고 외국인들은 반등하면 더 팔고 나가겠죠. 찬스다. 이게 지금 그림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거나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는 시기가 올 때마다 환율이 급등. 자,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느 날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 교직원 기금의 CIO라고 생각해보죠. 먼저 하고 있는데 전날 미국 아시아 시장 아침에 일어나서 아시아 시장을 딱 보니까 우리보다 거기가 미국 시장이 늦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 봤더니 홍콩 시장이 박살났어요.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장이 아직 퇴근 안 했을 때 제가 아침에 전화를 걸겠죠. 모닝콜 합니다. 거기 본부장, 미국 저기 홍콩장 왜 이래? 물으면 그러죠.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가 저렇게 되고 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급등했어. 그래? 그러면 갑자기 아침 모닝 미팅 소집하겠죠. 제가 본부장이니까. 그래서 전체 자산 배분 회의를 하는 거죠. 한 4명 정도 합니다. 각 지역 본부. 그래서 어디 갈까? 아시아 줄이. 말만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중국이 저 모양인데 한국 대만 괜찮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더 좋은데 걔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상남자밖에 모르고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제가 정말 진지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자, 필리핀 대통령 이름이 뭐죠? 두테르테 이유 모르잖아요. 두테르테는 하도 또라이니까 우리 알았잖아. 누군지 모르잖아. 뭐하니 진짜. 베트남 혹시 총서기 이름 모른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한국은 그런 나라거든요. 당연하지. 걔네는 자기네 일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자기 전체 투자 지분의 2%도 안 되는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쓰겠어요? 한국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2%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모른다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삼성전자밖에 모른다고요. 한반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김정은이지. 우리 몰라. 악명도 명성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이야 돈이 확 빠져나가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로 코로나 취소하겠다고 그러고 이번에 특히 석가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중국 북경에서 북서쪽에 있는 인구 1000만짜리 대도시인데 이 도시가 이번에 드디어 코로나 걸려서 나오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도 마스크 규제를 풀었어요. 처음 들었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인구 1100만 이런 어마어마한 대도시가 이번에 마스크 규제를 풀고 학교에서 마스크 없이 수업하는 걸 시작했어요. 그거를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지금 일종의 실험장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들으시죠? 이런 게 다 블룸버그 브레이킹 뉴스로 아침에 옵니다. 저희들은 그거 보고 맨날 공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호. 제일 중요한 신호는 뭐다?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하는데 미국은 금리 인상에서 터진 문제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게 이슈가 있다. 이게 왜 최근에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그 난리가 나는지가 이 그림에 나와 있죠. 다음 그림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잘 안 보이는데 IDK도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부동산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보셨죠? PF 관련 대출 이게 다 부실화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00% 부실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땅이 있거든. 건물 미래에 지을 건물을 보고 대출해 준 거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래서 100% 손실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얘네 대략 회수율이 70%에서 80%. 그리고 이자도 잘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부실화되는 건 아니고요. 잠재적인 리스크. 자, 볼까요? 제가 다녔던 KB가 9조 5천, 신한지주가 8조 9천, 하나금융 6조, 우리금융 2조. 오, 좋네. 기업은행, 국채은행이라 끌려가서 7조 10천. 이거는 편집하시겠죠? BNK가 7조, DGB가 4조, 어이구, JB가 좀 크네요.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비율, 그죠? 총여신 대비 비율. 전체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시면 되게 적죠, 위에는.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 되게 어려워져서 PF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디가 망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다들 갸우뚱하는 게 이거든. 별로 그렇게 비중이 없죠.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커요. 사이즈들이 엄청나게 커요. 왜? 저는 17개 있던 은행이 지금 4대 금융지주, 5대 금융지주로 다 통합됐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커졌고요. 두 번째, 최근에 들어서서 또 이 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요. 분기에 1조씩 버는 은행들이 많죠. 제가 다녔던 KB만 해도 분기에 1조씩 벌어요. 그러면 저 9조 5천억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은행은 안 말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금융권들은 이렇게 중단 걸 안 쌓아놨다면 솔직히 이게 이제 터질 때가 언제가 제일 걱정이냐면 내년 3, 4, 5월이 증권사 보험사들 만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차 이야기할게요. 회사채는 좀 천천히 사요. 주식 살 때 사요. 이해되시죠? 회사채는 살아남는 합을 봐야 돼. 그때 사도 돼요. 지금은 채권, 국채가 좋아요. 그죠? 다시 합니다. 지금은 국채가 좋고요. 그 다음이 주식이랑 회사채. 그 다음이 부동산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순서가 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은행들은 괜찮은데 이 은행들에서 해결 안 되는 물건들이 또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뒤에 개별 손보사들 만기 뭐 이런 거 제가 다 드렸죠. 여기서 방송으로 지금 찍고 있어서 다른 회사 이야기하기 좀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Q&A 한 개만 받고 저는 다음 또 발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50분이네요. 두 분만 받고 물러가겠습니다. 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흥국생명이 이번에 콜옵션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보험사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낮아져서 보험사의 그 하위 보험사의 문제가 계속 커질 거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계속 확대가 될까? 이게 확대될 것 같아요. 네, 그 은행, 그 손보사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손보사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뒤에 다음 페이지 있죠?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굳이 리스트를 안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촬영 중이라서. 나눠드린 자료 뒤에 다 있어요. 네, 보시면 내년 3, 4월에 몇 개가 좀 큰 게 돌아옵니다. 거기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일단 주가가 너무너무 싼 손보사나 생보사는 조심해야 되겠죠. 주식이 가장 먼저 움직여요. 네, 여기 그 페이지 맞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23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이거 저는 일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집값이 빠졌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근데 어디가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주주의 의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손보사가 대그룹들 계열인데 손절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리스크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채는 천천히 살아요. 회사채, 뭐 또 금융채, 카드채, 뭐 캐피탈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사는 건 좀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럼 카드사들이 현재 그 무이자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다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그 네. 일환으로 네, 돈이 봐서 없습니다. 돈을
모아두기 위해서 그렇죠. 이해하는 걸 봐요. 아마 대부분 회사에서 그런 쪽 회사들이 대출 축소를 이게 그래서 경기가 나빠져. 왜냐하면 자기들 돈이 없으니까 대출 만기 이런 것들을 보면 연장 안 해줄 거고 해주더라도 금리를 되게 세게 받죠. 그러니까 딴 데서 발생한 부실을 다른 고객, 건전한 고객에게서 회수하려고 들겠죠.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사실 벌써 벌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많아 이건 제가 모르겠는데 신용 경색이라고 저희들 부르죠. 돈줄을 쬐는 그런 일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그 일정대로 보면 피크가 4월인가 5월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힘들다. 이분들이 그때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돈을 주어달할 데가 없으니까 대출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경기가 나빠지겠죠. 한 분 더. 예. 네, 달러 환율이 1,440원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100원 이상 빠졌는데 육제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보도된 뒤에 그 영향력으로 4월 연속 큰 폭으로 빠졌는데 앞으로 1,440원을 다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레벨은 회복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 1,440원을 다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 고점은 쳤다는 보고 다만 지금처럼 환율이 쭉쭉 빠지는 건 또 말도 안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가 우리나라 내에 레고랜드 이후에 카드 문제든 선모사 문제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중간선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끝난 상태에서 정치적 부담도 없으니까 연준이 12월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고 하고서 세게 올려버릴 수도 있죠. 저희는 안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 리스크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러면 연말 환율 또 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환율은 저는 지금보다 낮을 거다. 저는 1,200원대 봅니다. 내년 이맘때는. 근데 그 사이에 한번 뛰고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환율은 떨어진다.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환율이 낮을 거다. 근데 그냥 쭉 빠진다기보다는 그냥 타이밍상 올해 연말에서 내년 3, 4월 사이에 한번 뛸 가능성은 있죠. 그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다고 하면 환율도 50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역수지 적자난 게 다 고유가 때문인데 고유가가 해결되는 순간 또 사람들이 좋아지겠어요.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 내지는 종전이 된다고 가정할 때 세계 경기가 엄청 좋아지겠죠. 급격하게 급격히 좋아지고 하락 쪽으로 하락까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주었던 금리 인상들이 스탑되고 바로 금리 인하로 돌아설 테니까 V자 회복이요. 그다음 저로 복구는 그쪽 돈이 이제 대략 나오는 그 돈이 2조 달러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의 예산이 2조 달러는 우리나라 1년 GDP예요. G10 국가의 1년 GDP가 한 10년에 걸쳐 거기 투입되는 거니까 상당히 유럽 경제 좋아지겠죠. 근데 그건 뭐 아직 그러니까 제2의 마샬 플랜이 유럽 경제를 살릴 거라는 기대는 참 좋은데 그때는 이제 정말 달러 약세, 유로 강세. 그거는 아직 우리는 저는 가능성에 넣지 않고 했습니다. 여기를 그냥 푸틴이 저희 제정신이 안 났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고 겨울에는 휴전할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브레이킹 뉴스 나왔던 것도 사실 오보였고 그래서 협상 저라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푸틴 입장에서 분명히 나은 길이었거든요. 지난번에 또 어제 나온 뉴스는 간밤에 나온 뉴스는 세상에 러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징집하겠다는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주 목적자들이 있잖아. 그만큼 저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 그러니까 거기 휴전이 되면 주가는 오른다. 또는 금리는 내린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믿고 베팅하는 건 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김성일 작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